이슈 언박싱 신장식 변호사 또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이 신규 확진자 수가 176명입니다. 또 늘었네요, 다시. 어제보다 2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면 대형 병원에서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촌 세브란스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총 23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의 음식을 담당하는 영양팀 그리고 별도 건물에 따로 있는 재활병동에서 동시에 집단 감염이 퍼졌고요.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지난 7일 기준 11명의 환자가 보고가 됐는데 어제 또 산모 한 명이 추가로 확진이 됐습니다.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또 생기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어요. 확진자를 태운 택시기사 2명이 감염이 됐는데 확진자도 그렇고 택시기사 2분도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 탄 시간도 첫 번째 택시는 3분, 두 번째 택시는 5분. 길지가 않았어요. 근데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당국도 마스크를 썼는데도 왜 그럴까라고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지금 나오는 거는 좁은 공간에 환기를 안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써도 감염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택시 기사분들이 좀 주기적으로 환기 좀 해주는 뭐 우리 방송을 또 기사분들이 많이 듣고 계시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2.5단계가 일단은 이번 주말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주 더 연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자영업자들은 정말 다 길거리로 내앉는다. 더 이상 연장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변호사님 팽팽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지금 이번에 여론조사 이런 걸 보더라도 결과를 보더라도 대체로 추석 때도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감수를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경제적인 부분, 특히 중소 자영업자들인데 이게 이제 정부가 말하자면 자영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좀 지원을 하겠다, 선별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추석 전에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자영업자들한테는 좀 그나마 이 코로나 사태를 견뎌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어제 밤에 요 근처에 몇몇 사장님들하고 좀 인터뷰를 했는데 여쭤봤어요. 너무 어렵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주 더 연장하는 거는 너무 힘드니까 다만 정말 철저하게 방역을 하겠다. 그리고 들어올 때 뭐 발열 체크하고 또 테이블 거리 띄우기도 우리 다 열심히 하겠다. 12시까지만 좀 연장해달라. 이런 말씀하시기 너무 힘드니까.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9시 넘어가면은 사실은 평상시에 뭐 밤 11시나 1시쯤 같은 풍경이 다 시내에서 닫았어요. 다 그렇게 펼쳐지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저도 점심 식사를 하면서 식당 그 사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그러면 배달이라도 좀 많이 늘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참 희한합니다. 홀에 사람이 많을 때 배달도 많습니다. 홀에 사람이 없으면 배달도 잘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네. 근데 뭐 지금 보면 사실 이 목표가 100명 밑으로 두 자릿수였지 않습니까? 일일 신규 확진자가. 근데 지난 8일부터 보면 136명, 156명, 155명, 그리고 이번에 176명. 오히려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불안하다는 게 당국의 좀 판단이고요. 그래서 오늘 방역당국의 브리핑을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5단계가 아닌 제3의 방법도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고위험 시설은 말고 중위험 시설들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강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풀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2.5단계에서 뭔가 좀 풀어주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좀 고민해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정부의 재정의 역할입니다. 사실 가계기업 정부 경제는 세 주체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가계도 지금 많이 힘들고 기업도 투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정부가 이럴 때 적극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돈이 돌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면에서 보자면 여전히 아쉽다는 사실 거죠? 선별직업이 많이 아쉽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택시 기사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또 정부가 이야기한 거는 개인 택시 기사분들도 자영업이니까 그분들한테도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당장 법인 택시 기사들은 우리는 그럼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선별을 하게 되면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 10월 3일 날 또 10월 9일 날 개천절과 한글날에 집회를 열겠다고 구구단체들이 이야기했다고요? 네. 강행하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뭐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라는 게 뭐 지금 현재로서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겠다. 그러니까 지난 광복절 집회처럼 해보겠다는 게 지금 그 당시에 집회를 준비했던 또 이번에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주최 측의 입장입니다. 근데 뭐 지금 보면 정부도 뭐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3.1운동회까지 비유해가면서 하지 말라 두 손 모아서 당부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는 이 단체들은 하겠다는 입장이 강한 상황입니다. 전 뭐 결국은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라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법원의 판단 받겠다는데 그거를 뭐 법원의 네. 판단조차 받을 수 없다라고 막을 수는 없는데 법원이 이번에는 정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냐. 지난번 8.15 집회 때 법원이 집회 허가를 내주면서 뭐 신고된 시간보다 적게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몇 명 모이지도 인원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현실에서 드러났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법원이 판단을 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듣고 그게 강제된 어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역당국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다음에 이전 8.15 집회에서 벌어졌던 대규모 인원이 밀집해서 밀접한 접촉을 했다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부분들은 좀 이번에는 현실에 맞는 판단들을 해야 되고 하리라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주간 내내 의혹 기사가 쏟아졌죠.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보도. 어제 국방부 공식 입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이걸로 모든 의혹이 해소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언론이 의혹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제 국방부의 입장을 보면 사실 휴가, 그러니까 병가 다녀오고 또 병가에 이어서 개인 연가를 사용한 게 문제가 없다. 규정에 맞게 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보도하고 취재하고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면 휴가 관련돼서는 클리어하게 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도 뭐 이 심의위원회가 열렸어야 된다. 그리고 병가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병가를 내줬으니까 이게 문제다라고 또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이 용산 배치나 아니면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문제 관련해서도 이 외압이 있었다라는 또 당시 그 부대 지원단장의 증언, 성명이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언론은 그 성명을 받았으면서 문제가 또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처음에 불거진 것은 이 당직 사병을 썼다고 하는 사람의 폭로, 그 다음에 대령 2명의 폭로, 이 3명의 폭로로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보도 내용을 보면 그 당직 사병과 당직 사병이 보고했던 그 대위가 검찰 조사에서 만났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기존의 당직 사병의 주장은 우리 부대 사람이 아니고 다른 부대 사람이 와서 이야기했다. 누군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마주치고 난 다음에는 확실하지 않지만 휴가 연장한 사람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부터 기자들하고 인터뷰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리고 2명의 대령은 한 명은 또 그 폭로한 국회의원하고 또 측근이었다. 또 한 명은 또 국민의당 당원이다. 이렇게 되면서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로 또 번진 것 같아요. 진술자들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전체 이제 흐름을 이렇게 쭉 보면 처음에는 탈영이다 해서 위법을 다퉜어요. 법을 위반했다. 그랬는데 이제 그 팩트 체크가 쭉 되면서 위법은 없는 것으로 대체로 이제 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도덕적 문제 아니야. 예, 그러더니 이제 이번에는 청탁이나 압력, 예. 뭐 민원실에 전화한 것도 청탁이다라고 하는 식의 도덕적 문제로 갔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조금씩 빌미가 보이는데 추미애 장관 태도가 문제다. 장관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라는 태도의 문제로 갈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제는 뭐 사실 팩트체크 상으로 거의 클리어가 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의혹을 난무하는 이런 국면은 조금 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게 국민들의 피로감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토끼 사냥이나 여우 사냥할 때 굴 앞에다가 연기를 피워가지고 토끼를 나오게 하는데 마치 여기저기 그냥 막 연기만 자욱하게 의혹만 제기해 놓고 그 안에 토끼가 있는지 여우가 있는지 이거는 이제 관심 받게 돼버리고 국민들도 막 연기가 여기저기 치솟아 오르니까 야 여기 토끼가 있나 봐 여우가 있나 봐 하는 식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오늘 그 이모 대령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청탁이 있었다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존의 주장을 뒤집은 건 하나 있는데 SBS 보도 내용이죠. 네네. 그러니까 내가 추미애 장관의 시어머니하고 남편을 40분 동안 훈계했다. 그 청탁 같은 거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오늘 입장문에서는 가족과 별도로 접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 고발이 딱 들어가니까 자기들도 이제 방어선을 친 거죠. 사실 고발된 부분이 딱 요 부분이거든요. 이쪽에서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과 뭐 등등등을 앉혀놓고 청탁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라고 하는 녹취를 근거로 해서 SBS에서 또 보도를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는 따로 한 건 아니다라고 입장을 낸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양형을 고려해 달라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고 실제로는 그런 의도로 얘기했던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신원식 의원이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건지 본인이 정치적 법적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신원식 의원이 실은 그런 것이다라고 따로 저 추미애 장관 가족만 앉혀놓고 한 건 아니다라고 추미애 장관 쪽 변호인이 얘기를 하니까 그 신원식 의원이 화를 벌컥 내면서 내가 언제 따로 모아놓고 얘기했다고 했냐. 그런 얘기는 한 적 없다라고 발뺌을 한번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소고발이 딱 들어가니까 일단 방어 모드로 들어간 것이긴 하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좀 분명해지긴 했다라는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언론노조와 기자협회가 추미애 장관 아들 측에 SBS 고발한 걸 철회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같은 기자로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런 입장을 냈는지는 좀 살펴봐야겠지만, 그러니까 보도를 할 때 확실히 확인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고 그 진실이 뭔지 체크한 다음에 보도를 하는 게 맞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지켜졌을 때 그렇다면 책임이 또 지는 게 또 언론의 그런 책무고 언론의 존재 이유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언론단체에서 이런 입장을 낸 거는 좀 맞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언론단체에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무슨 재갈물리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있죠. 언론 길들이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최소한 확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기사들이 꽤 있었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최근에 고소고발, 조선일보 등 고소고발한 사건이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를 돕기 위해서 승려를 만났다 셋이. 근데 3명 중에 한 사람한테만 확인을 했어도 분명히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의연 사태 때 한 호프집에서 3,300만 원어치 하룻밤새 술 먹었다. 이것도 제대로 확인 한 번만 했으면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한 번만 더 제대로 팩트 체크를 하고 확인을 했으면 보도가 되지 않았어야 될 사건인데 이렇게 보도해 놓고 이걸 갑자기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최소한의 확인 의무도 면제해 주세요. 심지어는 그거에 적반하장으로 확인 의무 언론의 재갈물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근데 기자협회가 좀 안타까운 게 윤석열 총장이 한겨레 21 기자를 고소했을 때 성명 안 냈거든요. 그럼요. 만일 이번에 추미애 장관 건이 문제라면 그때도 성명을 내서 항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건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거죠. 누가 더 무서웠나 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걸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 그래요. 이 추미애 장관 아들 건에 대해서는 곧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 8월 말 정기 인사 때 명단에서 빠진 이문정 부장검사에 대한 인사가 나왔는데 원포인트 인사다.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문정을 위한 원포인트 인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감찰직 한 자리가 비어 있는 걸 보고 이문정 검사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도 있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 갔거든요. 이문정 검사가.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이게 그동안 지켜왔던 관행을 다 무시한 인사다는 비판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관행을 꼭 따라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찰 감찰을 위해서 이 직위에 맞는 사람을 임명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검찰에서는 좀 반발하는 그 내부 기류가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잘할 사람을 그 자리에 그 직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보내는 게 가장 잘한 인사죠. 근데 그런 면에서 끊임없이 이문정 검사는 한 7번에 걸쳐서 인사 때마다 나는 감찰직으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기존에 보여왔던 행동들을 보면
정말 감찰 제대로 하겠다. 이제 검사들 긴장 좀 하겠다라고 예. 하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하나 더 좀 보자면 사실 대검의 한동수 감찰부장 예. 있죠. 이 한동수 감찰부장이 법원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의지와 달리 검찰 내부의 장악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검찰에서 감찰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사람이 이문정 검사 같은 사람이 한동수 감찰부장과 합을 맞춘다면 한동수 감찰부장도 출신이 검찰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가졌었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감찰부를 만든 그 이유에 부합한 감찰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문정 검사가 해왔던 걸 보면 감찰직에 맞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검찰의 제19 감사기를 계속 비판해왔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그 자리에 간 게 왜 비판이 나오고 있는지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다른 검사들에게 적대적이고 조화롭지 않고 뭐 조직의 생리를 거부하고 이런 식으로 평가돼서는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문정 부장이 가장 지금까지 잘했던 것은 재심 사건에서 무죄 구형을 했던 겁니다. 재심 사건에서 보통 구형을 하지 않다거나 또는 유죄 구형을 다시 하거든요. 검사가 잘못해서 재심이 벌어진 사건에서. 근데 무죄 구형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검찰이 지금 빠져 있는 가장 큰 오류는 자기들은 무오류다. 자기들이 죄라고 하면 이건 죄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무오류에 신화입니다. 자기들이 대한민국 정의를 다 자기들이 다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무오류의 신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문정 검사는 기본적으로 성찰성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 검사가 잘못했을 수 있고 그럴 때는 사과해야 되고 무죄 구형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진 사람이 감찰부에 가는 것은 저는 굉장히 당연한 인사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런데 검찰 내부는 어쨌든 뒤숭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문정 검사가 그동안 대검 감찰을 요청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직접 감찰할 수 있는 자리에 왔으니까 그동안 본인이 감찰하자고 했던 거 뭐 다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가장 떨고 있는 사람은 한동훈 검사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이번에 이 감찰부로 가면서 자신의 포부라 그럴까요? 잘 네네. 보필하겠다. 네. 그 보필을 그 감찰총장을 그 보필의 의미는 뭘까? 뭐 해석이 구구절절합니다. 예, 본인이 그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바로 잡는 것이 보필이다. 잘 바로 잡겠다 이런 뜻을 밝혔고요. 뭐 한동훈 검사장도 이런저런 뭐 걱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어미준 검사가 굉장히 긴장할 거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 소위 죄수인 증인들을 집체 교육을 시켜서 허위 증언을 실무선에서 했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지목된 분이거든요. 예. 이게 대검 감찰부에 지금 진정이 돼 있고 한동수 부장이 이 감찰 제대로 하겠다 해서 감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 이문정 검사 같은 분이 가서 실제로 감찰을 제대로 진행을 한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진실이 새롭게 밝혀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검사가 관련된 사건의 기소율이 0.1%? 0.1이요. 0.1이요. 결국은 제19 감싸기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의 막강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소 독점도 있습니다만 뭐 기소 유예도 있으니까. 기소 재량. 예. 네, 기소 편의. 그렇죠? 기소 편의주의, 기소 재량. 그렇다면 감찰이라도 제대로 해라. 뭐 이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자정작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충분히 자정작용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이제 메기 한 마리가 제대로 딱 풀린 거죠. 사실. 예, 예. 긴장 타야 됩니다. 예, 사건 사고 하나 해볼까요? 그러니까 외제 승용차를 타고 30대 여성이 역주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술을 굉장히 많이 먹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이 외제 승용차를 타고 그리고 또 동승자도 있었습니다. 네. 그 외제 승용차는 여성이 몰고 있었고 동승자는 남자였는데 그 새벽에 길을 가다가 이 트는 과정에서 맞은편에서 오는 그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아이고. 충돌한 거예요. 중앙선을 침범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치킨 배달하던 50대 가장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이 딸이 이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좀 분노 지점이 있는데 그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119에 전화한 게 아니라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가해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호 활동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럼요. 당연히 구호 활동, 네. 구호의 의무가 있어요.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데 보면
즉각 구호할 의무가 있고 그래서 즉각 구호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면 예. 뺑소니가 되는 겁니다. 뺑소니는 아니지만 즉각적으로 구호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게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그 운전자뿐만 아니라 실은 그 함께 탔던 사람이 방조했느냐. 예. 방조했느냐도 요즘은 굉장히 엄격히 따지고 네.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저희가 따져보기로 하고요. 네네. 그 50대 가장이지 않습니까? 네. 요즘 코로나도 다 힘든 상황인데 직접 배달을 하다가 이런 참변을 당해서 이제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국민청원에도 많은 분들이 강력하게 처벌해달라. 지금 40만 명 넘게 동의를 했습니다. 이게 9일날 사고가 났는데 벌써 40만 명이면 그렇습니다. 엄청난 속도잖아요. 그런 상황에다가 그 가해 차량에서 운전하신 분이 알코올 농도가 0.1이더라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러면 1온가 뭐 이래서 2배가 넘어요. 취소 요건에. 완전 만취 상태였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렇게 만취 상태인데 그러면 동승자는 뭘 했냐. 그래서 지금 경찰은 동승자도 처벌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이건 음주 방조죄인 겁니까? 예. 그 위험운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방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은 굉장히 그 부분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술을 마시고 그 운전자 여성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남성분이 같이 옆에서 같이 타고 갔다. 근데 운전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말려야 되는데 그래 네가 운전하고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또는 만취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동승을 했다면 예, 충분히 함께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보입니다. 그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 또 요즘에는 법이 좀 바뀌어서 더 강력한 처벌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예, 최근에 법이 윤창호법이 윤창호법으로 네.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경찰청장은 이건 좀 엄정 수사하라. 네.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것 같은데 이게 역주행의 음주운전이면 글쎄 이건 뭐 목격자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또 CCTV 또 블랙박스가 있을 블랙박스가 테니까 요즘은 뭐 빠져나가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네. 그리고 요즘 또 이야기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게 이상직 의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이 이스타항공이 결국은 제주항공에 회사를 팔려고 하다가 못 팔고 팔게 됐죠. 네. 무더기 정리해고를 단행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직원들은 다 이제 길거리로 내려 앉아야 되는 그런 네. 안 좋은 상황인데 이상직 의원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당내에서도 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당내에서 오늘 최고위원회를 보면 신동근 의원이 또 여기를 지적을 했거든요. 뭐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무산되면서 605명에게 정리해고 통보가 됐다. 대량해고 사태에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상직 의원이 창업주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런 주문이 나왔고요. 또 오늘 뭐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오너리스크가 항공산업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지적에 대해서 이상직 의원을 사실 이 M&A 무산 전에 2번 만나서 법정의 관계를 떠나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아무런 진전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또 이 고용보험료 5억 원도 아직 안 냈다고 하는데 이거는 글쎄 이상직 의원 정도 되면 이거는 뭐 사죄를 출연해서 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건 정리를 하고 가야죠. 그쵸? 이거는 정부 여당의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사실 최근에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국민들의 방역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선별지급 논란 이렇게 되면서 신뢰성에 대한 의문 또는 위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피로도가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이럴 때 정부 여당 측에서는 이런 정도의 그 국민들의 정서와 감정을 건드리고 또 실제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 잃는 거 아니냐.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렵게 지금 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사실 정부 여당 측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